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시장에 네. 그 자본이 우리한테는 참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네. 넘치는 자본들이 네. 우리나라는 네. 참 부족하다는 게 네.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자본 부족 국가. 이 채권의 개념을 모르고 어떤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네. 그런 경우 줄자 없이 집 짓는 것 같아요. 대충 보고 나무 이렇게 자르고 돌 깎아서 집 짓는 것 같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너무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아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기다렸었는데 왜요? 바로 우리 월간 서준식의 서준식 손실된 경제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외계인 지금 딱 좋아하시는 주식들 그동안 네. 얘기하셨던 주식들이 폭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더 들고 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뭔 폭등을 해요. 그냥 많이 한 올랐잖아요. 20, 30%? 예. 바닥에서부터 한 30-40% 올랐어요. 30-40%인가요? 예, 바닥에서부터는 엄청 올랐기 때문에 예. 막 저희도 IRA, ISA는 IRP, ISA는 전부 그쪽이 절반 이상이 포진돼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잘하셨네. 이번에 드디어 그 동안에 조금밖에 안 수익 났던 게 한꺼번에 수익이 나면서 네. 3개년으로 해도 연평균 수익 나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올라왔어요. 네. 이번에 가치주들이 많이 상승하더라고요. 네. 저도 네. 광고 보면서 깜짝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보니까 한 2022년에 제가 많이 까먹었잖아요. 네. 그때 한 20% 정도 네. 전체 그 총자산에서? 주식 자산에서 하고 손실이 났는데 뭐 그 정도는 커버하는 네. 커버하고 남은 정도 네.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22년에 다들 많이 까먹었고 까먹고 나서 23년에 회복하고 또 24년에 벌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주식들은 따지고 보면 누적으로 보면 23년도에 조금 선방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데 네. 23년도 제 지금 1분기의 생각은 뭐냐면 마음은 진짜 편했네. 그러니까 저 작년 마음은 연말 진짜 편했구나 이거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덜 먹었는데 예. 누적으로 보면 네. 세상 편했구나.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아요. 나도 이렇게 편하게 할까? 연평균 수익률 올리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저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 제가 처음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을 압도적으로 했어요. 지난 4년 그렇죠. 동안 시장 대비는 네, 4년 만에 정말 압도적으로 언더퍼폼을 했거든요. 훅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차라리 그냥 근데 절대 성과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만 빠진 거지 절대 성과는 뭐 4년으로 따지면은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시장 대비로는 좋은 건데 네. 네, 근데 막 그래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투자 왜냐하면 제가 서준식 교수님이 매일같이 늦잠을 자고 계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안 보셔. 근데 이게 지금 안 보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안 봐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그 현직 부사장으로 있으셨을 때 전화를 했는데 9시가 넘은 시점에 전화를 드렸는데 시장을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 편하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많은 데이터가 있고 인포메이션이 있지만은 사실 정말 그 투자에 돈을 벌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팩트 안에 있는 트루스. 그 본질적인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사실 그 본질적인 인포메이션 외에는 나머지는 차라리 듣지도 않고 다 쳐버리는 게 그런 게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난 연말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 올해 참 감사한 한 해였다. 그때 12월 달에 하면서 1년을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온갖 무슨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계속 밑으로 기어졌다. 막 오르려 하다가 다시 하락해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서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한 해 만족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올해 오르니까 꽃을 확 핀 거죠. 오르니까 지금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제는 사실은 뭐 이제는 더 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계산하는 방식대로 하면 아직 팔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 팔기 조금 아직 왜냐면 배당률이 저도 ISA, IRP 7% 정도? 7%는 되니까. 그거는 이제 몇몇
배당이 좋은 데는 예, 좋은 그렇고. 데는 예, 그렇고 ETF 기준으로 4.5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4.5가 넘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이제 그 증권 쪽은 네. 배당률이 3.7까지 떨어졌어요. 3.7까지 떨어졌다. 네, 3.7 그 또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뭐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정권주의 배당률이 더 떨어졌다는 더 거예요. 떨어졌죠. ETF 기준으로는. 네. ETF 기준으로. 네, ETF 근데 개별 기준으로. 종목으로는 네. 은행주들보다 좀 일부 그 정권주들이 못 오른 쪽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과거 2021년 그때부터 정권주를 팔면서 은행주로 계속 교체를 해오던 것들이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반반 수준 정도까지 왔지만 이제는 일부 은행주를 살짝 팔고. 예, 그래도 네. 큰 의미 있는 아직 수는 아닌데 네. 살짝 팔면서 일부 이제 좀 소외된 네네. 그런 정권주나 아니면 소외된 가치주들 네네. 이렇게 제 계산으로서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 일부 이렇게 갈아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은행주가 조금 더 지금보다 한 번 정도 더 레벨을 한다면 네. 뭐 은행주 한 20-30% 정도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네. 의향이 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 종목으로 교체해도 반도체 같은 건 안 가실 거 아니에요? 그쪽은 안 가죠. 네. 요즘 네. 보면 통신주 이런 거는 싼 게 있더라고요. 배당 예, 예전엔 비쌌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네, 배당, 가격이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약간 유통주 중에서도 네. 싸고 배당 수익률 아, 좋고 유통주. PBR 낮고 이런 무서운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왜 무서워요. 무서워요?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최악 업황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업황이라는 거는 그 업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뭐 요즘 뭐 그렇게 미래 예측을 하는 업황이 아니고요. 요즘 계속 안 좋았잖아요. 업황. 그렇죠. 이 안 좋은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내왔는지를 보면 돼요. 네네. 수익이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고. 예, 줄어들지 않고 아니면 그 유지를 하거나 네. 줄어들지 않고 그렇게 가는 그러면서도 주가는 별로 오르지 못하고 내려온 네네. 그런 주식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네. 이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크게 수익이 더 이상 줄어들지는 못할 거다. 이런 그런 주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유통주 중에서도. 네네. 뭐 그래서 큰 유통주는 아니에요. 네. 지금 뭘 생각하시는지 보긴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 일부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 정도? 예. 네, 예.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밸류업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1차 뭐 밸류업 기업들이 알아서 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해라 해서 밸류업 나오긴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도 많으시고 할 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고 항상 네. 제가 지금보다 우리나라는 나쁠 수가 없다. 네. 최악의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뭔가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네. 최악의 상황이니까. 네. 그리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다. 개선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어딨냐. 예. 그래서 지금 그거에 아주 시작을 이제 첫 발걸음 정도를 네네. 한 정도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첫 발걸음 정도 한 걸 가지고 시장이 이 정도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네. 조금 놀라긴 했어요. 꽤 반응을 하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경제 정책 중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지금 남아 있는 정책은 이제 자본시장 정책밖에 없어요. 네. 이걸 통해서 경제 개선을 하는 그 정책만 남아 있지 다른 쪽은 할 게 별로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네.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이거를 많이 건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대선이 있거나 아니면 그 총선이 있거나 이럴 네. 때 아마 많은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네. 이거를 중요시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런 것들 중에 일부 다수 투자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거고요. 네. 규제가 그런 것들이 뭐 한 방에 다 되지는 않지만은 조금씩 네. 계속 그렇게 추진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가는 이제 호재고 네. 예, 이제 정상화가 이제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격세지감이고 네네. 참 거적적 발전이다 라는 네. 느낌 좀 안 드세요? 그렇죠. 이렇게 첫 단추 정도 되는 네. 것도 시작이 반이다 예, 했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여전히 뭐 갈 길은 음.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갈 길을 멀다는 거는 이 굉장히 긴 텀이에요. 예. 밸류업이 제대로 되면 올라갈 폭도 크다 이렇게도 들리는데요. 그렇죠. 워낙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으니까 올라갈 그 폭도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이 또 계속 매년 버는 돈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유지되면 PBR은 계속 낮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PBR 갭도 메워야 되고 또 이 회사가 BPS가 증가하는 것도 메워야 되고 이렇게 네. 하려면 장기적으로 꽤 큰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뭐 그리고 그렇게 게다가 생각하죠. 이제 예. 분위기가 조금 더 바뀌면은 기업들이 ROE를 좀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규제가 좀 보완을 해주겠지만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정신 차리는 것 같아요. 기업들도 그리고 정책가들도 그게 결국 우리가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네. 그런 이제 뭐 아직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작년 12월에 2024년 이제 시황을 전망할 때, 감히 전망할 때, 네. 제가 뭐 4월 달에 조금 이렇게 오를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4년 뒤에 좀 큰 폭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 예, 그런 말씀을 아마 여기서 드렸을 거예요. 예.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총선 전, 대선 전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왜 제가 그게 오르냐 하면 뭐 다른 이유보다도 이런 정책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거의 유일한 경제 정책이니까 네. 이제 앞으로는 나올 거고 이제 그런 이제 기회 때마다 어떤 정책이 나오고 공약이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제도로 연결되고 네. 예, 하고 점점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이 네.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계속 더 바뀌고 있고 네네. 예,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주식들의 비중은 막 금방 막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를 막 열심히 따라가서 잡아라라는 것보다 또 네. 지금 소외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그런 거를 위주로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어떻게 느끼냐면은 우리가 일반 소액주주들이 개돼지 취급을 받다가 이제 반려 강아지 취급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이런 제가 그러면 이때까지 뭐였나요? 아니 뭐 저 좀 큰 강아지들은 괜찮죠. 네. 근데 하여튼 이제 조금 뭔가 바뀌고 우리가 표로 보였구나 드디어 이게 1000만 계좌 결국은 이제 보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했던 게 이제 와서 정말 꽃을 피기 시작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모든 그런 제도의 개선이나 네. 그 플랫폼의 변화는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네. 예,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몇 년 정도는 돼야 조금 궤도에 완전하게 오르겠죠. 뭐 미국식으로 ROE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을 소각하는 게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느껴지려면 지금보다도 한 3에서 5년 뭐 이 정도는 더 걸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 네. 그거를 모멘텀이 뭐 대선이나 총선 전 그때의 공약 네. 그리고 그 공약의 이행 이런 것들이 아마 큰 그때마다 모멘텀이 될 것 같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 자, 어쨌든 뭐 아직 뭐 선거 전인데 선거 후에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는 계속 떠들 겁니다. 아직도 근데 저희가 떠든 것 중에서 좀 반영이 덜 되고 있는 게 거래소죠. 아니 거래소에 왜 주식을 해본 경험 별로 없으신 공무원 출신을 자꾸 이렇게 임명하는지 우리 서 교수님 그 거래소 이사장으로 하면은 한국 주식시장 난리 날 텐데, 그죠? 아침에 출근을 못 하는데요.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전화해서 거기에 숙소 마련해달라고 거기서 잠잘 수 있도록. 네. 예, 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어요. 예. 예, 아주 개선할 여지가 너무 많고 네.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정부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재정을 축내면서 하는 정책이 아니고 그냥 그 제도의 개선만 하면 돈만 들이고 이렇게 규제만 좀 바꿔주고 개선만 해주면 그 경제 효과가 상당히 커지는데 네. 그걸 왜 안 하는지 뭐 일부 소수 네. 이때까지는 일부 소수 그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의 네. 그런 저항이 네. 사실은 있었고 지금도 네.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씩 풀릴 거예요. 그것도 네. 예. 아니, 내려놔야 될 거예요. 조금 약오르는 게 일본은 거래소에서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 그 30년간의 부진을 단박에 뚫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지수가. 그렇죠. 네. 일본의 거래소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민영화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의 성장에 비해서 자본시장 성장이 훨씬 빠르잖아요. 좀 지나치죠? 예, 좀 지나칠 정도로. 예,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지 그 않습니까?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유럽도 어떤 경제 수준이나 이런 걸 비해서 주가라든지 네.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이런 돈들은 계속 유지되거나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네. 쪽이고 지금 일본마저도 지금 이런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이 이렇게 그 자본시장 구조조정을 한 것도 그렇게 오래전 아니에요. 이게 그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그렇게 크지 뭐 그때는 뭐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언제부터 그랬나 하면 그 2000년 초반 그때부터 이런 그 거래소들을 상장시키고 합병 연행을 하고 네. 서로 뭐 나스닥하고 뭐 뉴욕 뭐 어디하고 뭐 이런 걸 계속하고 유로스타인가요? 유로스탁스. 유로스탁 예. 예. 거기도 계속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그때부터 구조조정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일어나서 훨씬 매력적인 거래소가 되어서 자본으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경제 수준보다도 그 자본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빠르다. 지금 예, 그걸 이용해서 또 경제에다가 영향을 주고 있다. 네. 그런 식이죠.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거의 주요 모든 유럽 국가들의 지수가 사상 최고치. 지금? 네. 사상 최고치. 대만도 사상 최고치. 일본도 사상 최고치. 뭐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 중국만 네. 야 정말 진짜 야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안타깝고 진짜 거래소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중국에서 좀 하고 있는 IPO를 조금 늦추게 한다던가 너무 큰 그다음에 쪼개기 상장만 막아도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안 클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게 일종의 물타기인데 그런 것만 안 해줘도 우린 지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안 해주면 그게 이제 기본이고요. 네. 사실은 그런 걸 하더라도 그런 걸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시장에 네. 그 자본이 우리한테는 참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네. 넘치는 자본들이 네. 우리나라는 네. 참 하다는 게 네.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자본 부족 국가.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 스탠다드만 맞춰주면 아니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춰주면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국의 기업들이 매력적인 기업들이 그래도 꽤 많고 지금 저렴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때 들어올 뻔 했었죠. 꽤 들어왔다가 다 쫓아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망시키면서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네, 좀 우리 해주시면 그 IMF를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개혁을 많이 진행을 하고 네. 자본시장 개혁도 그때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었죠. IMF 이전에 자본시장은 이게 거의 무슨 나라라 할까? 예, 뭐 채권 같은 경우는 시가평가도 안 하고 네. 뭐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자본시장 개방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선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때도 주가가 저평가가 많이 됐을 때예요. 그렇죠. 그때 뭐 말도 안 되는 주가였죠. 퍼3, 뭐 PR 아니고 퍼3. 네. 네.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저평가됐다고 보는데 그때의 외국 자본들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뭐 은행 외국인 지분 뭐 이런 것도
그때 들어온 그때 돈들이죠. 들어온 돈들이고요. 먹고 남은 돈 일부 예. 남겨놓은 거죠. 그때 그리고 엄청 먹고. 예를 들어서 이 워렌 버핏, 네. 뭐 사스크라만 같은 네. 이런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때 워렌 버핏, 포스코, 예. 그 당시에는 포항제철 상당히 많이 샀죠. 5% 이상 사고 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한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왔고 그게 2006년 정도에까지 그 레벨업하는 네. 주가를 레벨업하는 그런 그때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요. 주주서 안에도 적혀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국의 기업들 너무 싸고 좋다고. 그 예, 당시에.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실망하고 도망가기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뭘 얘기를 했나 하면 회계가 상당히 투명하다. 회계 시스템이.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다트 보고 아주 칭찬이 자자했었죠. 예, 그 칭찬하면서 이 정도 회계 보고서가 투명한 나라의 기업은 믿을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 대주주의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 네네네. 이런 문제 때문에 워렌 버핏은 포스코에 너무 실망한 계속 그 경고를 주다가 네. 계속 포스코가 그 어떤 기업의 본연의 그런 업을 하지 않고 막 자회사를 100개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대우조선해양도 그때 거의 망하기 직전 회사를 뭐 큰 돈을 주고 산이 많이 뭐 이런 쪽으로 하는 걸 보고 결국은 워렌 버핏도 나가게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사스크레만 같은 네. 분도 마지막 남아 있는 가치 투자자였지만은 언제 그 현대 자동차를 다 팔고 그때 매각하고 나갔나 하면 그때 현대 자동차가 한전 부지 매입했을 때 10조 원 매입을 주고. 했을 때 네, 삼성도 그때 다 포기하고 나가야 되겠다고는 다 팔고 나갔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현대 자동차가 그 땅을 산 게 수익을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런 큰 의사 결정을 그 본업과는 다른 그런 의사 결정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기업의 시스템을 네. 보고는 놀란 거죠. 네네. 대주주 혼자의 결정으로 그걸 네네. 다 할 수 있다는 게. 네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다시 가치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우리 서주식 교수님 말씀 듣고 저도 한번 회로를 돌려서 피드백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으로 정말 부자가 나왔던 가장 강력한 기간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잖아요. 그때는 코리아 디스카운터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오뚜기 같은 거 몇천 원 하던 게 지금 뭐 한 돈 10만 원까지 올라갔고 맞아요. 그런 게 한두 개 아니라 롯데도 뭐 몇 배가 올라갔고 맞아요. 한 10배 이상 올라갔나요? 막 이렇게 그랬던 기간이 지금 듣고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물밀듯이 싸다고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덩달아 같이 부자가 된 그 기간이네요. 맞아요. 예, 그때 우리나라 소득도 많이 올라가고 네. 기본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네. 주식 시장이 활발해지니까 네. 기업들도 잘 되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면 앞으로도 뭐 경제 규모가 더 커졌으니 사실상 뭐 삼성전자 같은 게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시가총액이 삐까삐까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일이잖아요.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그런 네. 것들을 다시 그 거버넌스 문제나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가치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그런 것들을 이제 규제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시키면 다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조금 더 진행되면 아마 들어올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벌써 지금 12월 별거 없을 거예요 아마. 12월부터 지금까지 13조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음. 지금 사실 시장 2,600 오른 건 다 외국인 탓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국인 13조는 아마 좀 약간 모멘텀적으로 네. 들어왔다면 아마 이런 제도가 구체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하면 가치 투자자들도 충분히 들어오겠죠. 네, 예. 네. 자,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의 밸류업을 진짜 근원적으로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숟가락을 얹었던 우리 증시각도기 TV가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오늘 그 영상의 이제 본론인데요. 드디어 사회적 그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 네. 채권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도
이 컬러풀이에요. 이렇게 컬러가 많아. 컬러가 많고 그림도 많고 설명도 옆에 날개 이렇게 많고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썼는데 제가 왜 이거를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를 다시 20 몇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려서 투자 공부를 시킨다면 전 채권 공부부터 다시 하려고요. 요즘에 정말 이게 왜냐면 뼈에 새겨져야 된다. 맞아요. 금리는 뼈에 새겨져야 투자자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그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거지. 이게 뼈에 안 새겨지고 나면서 위에 올리는 건 되게 사상 누각이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채권의 개념, 금리의 개념이 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든 투자 상품들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투자 상품의 길이를 측정하는 줄자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채권의 개념을 모르고 어떤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줄자 없이 집 짓는 거하고 같아요. 대충 보고 나무 이렇게 자르고 돌 깎아서 집 짓는 거하고 같다. 네네. 아주 재능 있는 분들은 눈대중으로 잘하겠죠. 네네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네. 그런 눈대중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곧 무너진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이런 줄자를 제대로 들고 투자를 하는 게 네. 훨씬 좋다. 네.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옛날부터 주장했고 네. 그걸 지금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아직 깨달은 거 아니고 아니, 해보니까 네. 이게 금리를 조금 더 일찍 알고 투자를 했으면 맞아요. 네, 오래전에 깨달으셨죠. 훨씬 정통파로 쫙 갔을 텐데 헤매는 시간이 얼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책 보면 재미난 게 생각보다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친절했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책 내용이 상당히 친절합니다. 그렇죠. 제 편하고 쉽고. 문체가 그렇게 네. 이렇게 쉽지 않죠. 원래 네. 저 고리타분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채권을 설명을 제대로 쉽게 하는 거는 네. 이렇게 어려운 그 너무 그래서 계속 채권 책을 쓰는 걸 포기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두 제자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네. 컨텐츠는 내가 다 있으니까 네. 이거를 남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하는 그 MZ 세대들한테 제대로 쉽게 설명하는 거는 MZ인 너희들의 몫이다. 부탁한다. 그래서 인생의 상당 부분을 양보를 하면서 이거 많이 팔리면 그 친구들 부자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그 친구들 소고기 사 먹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독자들한테 그래도 성공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독자분들의 몫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증시각도의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의리 구입을 해주실 거라. 네, 의리 구입. 서 교수님의 이 책을 의리 구매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한번 과거에도 절판이 돼가지고고요. 그 책값이 장외에서 100만 원 근처 있어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100만 원 근처 있으니까 이북으로 나오나요? 저희 그거 기억하시고 근데 채권을 저도 다시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기초 정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확실히 이제 채권이 일반인들하고 참 거리가 멀었다는 게 아주 기초적으로 무슨 채권을 어떻게 해서 저 이 책 보고 한국에서 국채 다음으로 많이 판매되는 게 주택채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국민주택채라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채와 그다음에 지역채. 우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사는 그 첨가 소화채. 이런 채권들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산가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저도 한때 그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깡해준다 그러잖아요. 자동차 사면 할인 채권 할인하시겠어요. 근데 이걸 왜 할인해? 그때 처음에 막 16%씩 할인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헐값에 우리는 팔고. 그렇죠. 16%를 할인해서 파는 거야. 시가 대비, 그러니까 그 액면가 대비.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근데 내가 돈이 많아지면 이거 꼭 내가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그런 생각은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큰 폭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싸게 파는 거를 그렇게 자산가들은 사서 모아서 있는데 또 그게 중요한 게 세금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해요. 쿠폰이 약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질문. 그 금융투자세, 금투법 이번에 금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융투자법.
저는 진짜 양념만 후라이드만 반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결국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하고 형평성은 좀 맞추자라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사실 세금 빠져나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뭐 25% 때려버리면 부동산 대비 수익 대비 세금이 너무 많으니 결국 또 부동산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거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금투세인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그 금투세를 지금 중에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금투세에 배당 소득세도 포함을 시켜야 돼요. 네, 그렇죠. 배당 소득도 금투세 포함을 시켜서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아니면 뭐 1억이면 1억까지는 면세를 해주는 네네. 그런 식으로 저는 그 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금투세를 만든다는 거는 일단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데는 이렇게 그 배당 소득세를 다른 소득세하고 그렇게 합산해서 중과세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네. 다들 금투세에 배당 소득세도 포함을 시켜서 한 20% 정도, 아니면 뭐 많아봤자 30% 정도, 그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배당 소득세가 너무 과중하게 많아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합소득세에 포함돼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소득이 있는데 그 배당 소득을 이렇게 엎어서 하면은 세율이 빵 올라가서 배당 소득세율이 뭐 많기는 한 40%씩 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거죠. 이렇게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연봉하고 배당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세금을 내니까 나중에 따로 받는 그 배당들은 거의 50%씩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 같은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 받을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을 받으면 세금으로 50%를 내야 돼요. 그거를 그 금투세를 통해서 대주주도 하여튼 배당 소득세는 좀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야 배당을 잘해주지. 대주주가 분리과세를 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야지 대주주가 배당을 하죠. 왜냐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그래서 일을 하거나 이런 쪽에서 받는 소득과 이 그냥 그 뭐랄까 뭐 어떤 거에 돈을 빌려줘가지고 받게 되는 배당 이자 소득을 합해 버리면 이 배당 이자 소득의 본연의 그 뭐랄까 성격을 잃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 세금이 아까워서 배당과 이익을 주는 계속 구조가 요구하는 거죠. 구조가 잘 안 짜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금융 쪽에서 얻게 된 소득이니 금융으로 다 붙여라. 이 일반 소득하고 따로틀어서 금융 쪽으로 붙여서 금융 소득세로 해서 금융 차익 수익이든 금융 배당 수익이든 이자 수익이든 한꺼번에 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맞다. 그렇죠. 한 20-30% 그럼 그 정도 세금으로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대주주도 배당을 흔쾌히 많이 하게 정책을 펼칠 거고 그러면 훨씬 거버넌스 문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많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금투세가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작이 되면서 배당 문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조율이 돼서 시작이 되면 좋겠고 시작을 해놓고 그런 다른 나라 수준으로 계속 조금씩 변경돼 가면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대로 지금 현재의 이 세제를 유지하면 좀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봉 높은 사람들이 배당주에 투자를 안 해. 왜?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줘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랄까요, 여행 갔을 때 화장실과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한 20 몇 년 전에 이제 한 1900년대 후반이나 이런데 중국에 갔던 우리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을 갔는데 칸막이가 없어. 응아하는데 칸막이가 없는 거야. 그냥 줄만 있어요. 물길 줄만. 그러면 서로 앞뒤로 보고. 그럼 다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되나? 앞뒤로 보고 이렇게 화장실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보면은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애플 같은 경우는 하청에 하청업체에 한번 현장 조사를 갔는데 남자 화장실인데 칸막이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데서 일을 하게 하느냐. 그래서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는 하청에 하청업체들 말고 그 윗단에 하청업체들한테 이거 내가 당신 돈 내서 이거 이 회사하고 합쳐서 이거 인권 개선해라. 이렇게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예를 들어 화장실 딱 항상 우리가 가던 하고 패턴이 비슷하면 좀 안심하고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외국인 자본도 한국에 들어올 때 그런 느낌 아닐까. 예. 하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해줘야 여기가 괜찮은 나라고 쉽게 얘기하면 돈을 넣었다 뺐다도 조금 자유롭고 네. 그게 보장이 되고 내 돈을 넣었을 때 안 띄어먹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외국 자본들이 이제 쉽게 들어오는 거지. 맞아요. 예. 너무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너무 문화적으로 충격을 받고 이래버리면 돈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금투세도 어떤 맞아요. 측면에서는 그렇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네. 다시 이제 책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또 투자 문화 얘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도 약간 살짝 튀르키예 채권. 네. 지난번에 12월 달에 요즘 튀르키예 채권 조금 관심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잠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해봤습니다. 실제로 네. 실행을 그 네. 이후에 해봤는데, 처음 했을 때, 이게 비드오퍼가 크더라고요. 그럼 뭡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시가가 한 85다. 네. 시가가 85다 하는데 저는 이게 96에 잡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사자 팔자의 갭이 너무 갭 크다. 때문에 네. 처음에 그래서 사자마자 한 15% 정도 손실을 보더라고요. 사자마자 마이너스 15%야. 시장가로 드신 거예요? 그냥 걸어놓은 게 아니요, 아니고? 제가 거기 그 정권사에 잡을 수 있는 한번 최선을 잡아봐라. 다하셔서 한번 잡아봐라. 그러니까 15%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해당 증권사는 아마 평생 첫 오퍼를 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2번을 더 냈어요. 예. 오늘 3번, 이제 3번째고 며칠 전에 이제 2번째를 냈는데 한 5%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00만 원치 사면 한 5% 깨져서 95만 원에 평가되는 그 정도 가격으로 네. 그렇게 일단 구매를 조금 시범적으로 제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 튀르키예 채권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가 투자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가격에는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에 평가되고 있다면 95 정도에는 잡을 수 있다. 사자마자 5% 정도는 깨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사면 놀라지 마시라. 그 정도.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읽으시고 끝나는 것보다도 읽으시면서 정말 제대로 쪽쪽 빨아먹으려면 얼마 안 되는 한 몇백만 원 돈 가지고 맞아요. 직접 투자를 여기 책에 나온 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해도가 팍팍 올 것 같아요. 저도 채권 공부는 제 돈 넣어가지고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 되도록 이게 구조를 좀 짰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워낙 채권 시장이라는 게 채권의 개념이라는 게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같아요. 그 와인 너무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종류도 많고 이게 땅의 종류도 많고 뭐 품종의 종류도 많고 그렇죠.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만드는 사람 종류도 많고 그렇죠. 워낙 그렇기 때문에 채권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와인을 가장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봐야 돼요. 와인샵에 가서 10,000원짜리든 20,000원짜리든 막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요거고 뭐 해서 사고 그리고 직접 마셔보면서 내가 이걸 얼마에 산 이 와인은 이 정도의 가성비가 있구나. 그리고 또 검색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조금씩 직접 사보면서 그거를 마시고 그걸 누가 사준 거를 계속 마시는 사람들은 절대 늘지 않아요. 그렇게 계속 한번 책을 보면서 공부도 해보고 내가 산 게 어떤 건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와인을 잘 알게 되잖아요. 주식은 또 참고로 그렇게 수업료 하다가 수업료를 크게 물 수도 있는데 채권은 별로 생각보다 수업료를 많이 안 묻니다. 네, 몇십만 원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안 뛰어요. 깨지질 않아요. 별로.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큰 손해 보는 거 아니니까 네. 이 책을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여기 안내에 따라서 한번 사보시고 네. 몇십만 원 사보시고는 그 다음에 아 이거는 이자는 어떻게 받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고 네. 평가는 어떻게 바뀌면서 평가를 받게 되는지 네네. 이런 거를 계속 체험을 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찾아보고 네. 예, 그러면서 조금 사보고 그러니까 우리 채권 옛날에 이제 자격증 같은 거 공부할 때 채권 공부도 하잖아요. 네. 뭐 장기 듀레이션의 뭐 변동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요. 장기 물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뭐 맞추는 게 나오는데 그 공부할 때는 아, 무슨 말이야 막 이랬는데 간단한 건 장기 채권 한번 사보고 단기 채권 한번 사보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딱 보면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느껴요. 맞아요. 네. 근데 책으로 글로 읽으면은 아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안 해봤으니까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주식처럼 뭐 잘못 샀다가 그냥 뭐 부도를 맞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 좀 움직이는 거 정도 보는 거니까 그리고 채권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판매도 가능한 거니까 이 채권이 이제 그 좀 다른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행했을 때와 그다음 발행, 잔존, 그다음에 만기, 그다음에 유통. 요거가 어떤 그 채권의 흐름에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발행될 때 금리가 있고요. 그거는 시중 금리로 발행이 돼요. 네. 누가 어떤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지금 시장에서 5%다. 지금 이 은행 채권 1년 만기 채권 네. 금리가 5%다. 네. 아니면 3년 만기 채권 금리가 5%다. 네. 그러면 그 시장 금리에 비슷하게 발행도 되는 거죠. 발행을. 그러면 저는 이 은행채를 5% 3년짜리 은행채를 5%에 매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거를 보통 우리나라 채권의 액면가는 100% 10,000원이에요. 10,000원. 예. 10,000원. 10,000원에 사면 매년 5%인 500원씩을 3년 동안 이자를 받는 그런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마자 네. 금리가 한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금리가 그때는 1년이 지났을 때는 이 채권의 성격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저는 분명히 3년짜리 채권을 샀잖아요. 네. 그런데 1년이 지나면 이 채권은 몇 년짜리다? 2년짜리. 2년짜리 채권이에요. 네. 그래서 나는 2년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100%를 가든 뭐 0%를 가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채권, 2년짜리 채권의 금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동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1년 지나고 이제 여기 2년짜리 이 은행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얼마에 샀다고요? 10,000원. 10,000원에 샀는데 5%? 5% 앞으로 5% 이자는 내가 이미 먹었어요. 그죠? 네. 1년이 지났으니까. 네. 앞으로 남은 거는 또 5% 500원 500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가 가지고 있죠. 1,000원 있죠. 1,000원. 네. 1,000원을 받을 네. 그걸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시장의 금리가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10%로 된 거야. 네. 2년짜리 은행채를 10%에 이제 막 발행도 하고 거래가 되고. 신규는 10%에 발행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네. 네. 그러면 나는 이 채권을 가지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어. 네. 내가 채권 가격이 받을 수 떨어질 있는 거는 500원씩밖에 받을 수 없는데 네. 새로 2년짜리를 이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000원씩 1,000원씩 받으니까. 예.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분이 나빠야 될까요? 1,000원만큼 기분이 나쁘죠. 앞으로 매년 500만 내가 받을 거는 1,000원인데 예. 근데 그거를 또 할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조금 네. 달라지지만은 나는 1,000원밖에 못 받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2,000원을 받으니까 나는 네. 1,000원밖에 네. 1,000원만큼 기분이 나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격의 변동인 거예요. 네. 그래서 1,000원 이거를 팔아가 열받아가지고 이걸 기분 나빠서 팔고 저 1,000원 받는 거를 살려면 근데 어떻게 그래서 됩니까? 팔려고 내가 팔려고 하니까 내가 1,000원만큼 기분이 나쁘고 네. 사실은 그게 1,000원만큼 손해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팔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얼마에 사겠어요? 뭐 10,000원짜리였는데 원래 10,000원짜리였는데 네. 그래서 나는 이제 10% 이자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걸로 바꿔 타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10,000원 안 쳐주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나는 그냥 지금 1,000원씩 2년 동안 1,000원씩 주는 그런 채권을 사도 되는데 너가 굳이 파니까 나는 9,000원에 살게. 네. 그러니까 9,000원에 사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액면가 1,000원을
10,000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10,000원 받죠. 거기에서 1,000원을 받고 이자 500원, 500원 500원 나오는 거 1,000원을 받으니까 2,000원이니까 네. 뭐 비슷하니까 네. 나 9,000원에 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걸 9,000원에 팔고 500원 받았고 그동안에 1년 동안 500원 받았고 9,000원에 팔니까 10,000원에 산 거를 예. 네, 9,000원에 파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1년 동안의 투자 성과는 뭐 마이너스 500원 예, 뭐 예, 그렇게 예. 나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이걸 팔고 10%를 사도 이걸 파는 순간 1,000원이 마이너스가 나고 그 다음에 뭐 10,000원짜리 사서 이제 앞으로 2,000원을 받는 그거를 다시 사나. 네. 그냥 지금 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9,000원짜리니까 네. 9,000원에 평가받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000원의 이자를 받고 10,000원을 돌려받는 네. 이거나 같은 효과라는 거죠. 네, 네, 네. 그렇죠. 어렵죠. 책을 한번 보세요. 아 근데 이 책에서 초반에 이 채권 관계를 채권 채무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네.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나는 채권자고 돈을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다. 네. 아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기초부터. 예. 기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쉬워요. 지금 설명드린 거는 사실은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은 한 8알 이상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 맨날 금리 얘기하니까. 여기는 상위 1%만 들으시는 채널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네네. 저희 그 채널에 계신 분들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 흐름, 지금 말씀하신 요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세상 사람들이 금리에 따라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금리에 예.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이게 이제 다 달라지는 거니까 금리에 따라서. 주식에 그러니까 이게 3년짜리, 2년짜리는 2년치 기분이 나쁘고 네. 10년짜리는 10년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네. 나는 얼마 받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네. 그만큼 가격이 변동하는 거고요. 네. 주식의 상관없죠. 만기, 주식의 듀레이션은 무한대잖아요. 예, 주식은 상관이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손익의 변화가 1년의 작은 손익의 변화가 그게 무한정 간다는 가정을 하면 상당히 큰 폭의 가격 차이가 가격 등락으로 네. 그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주식이 변동성이 큰 이유가 주식의 만기가 길기 때문에. 만기가 길기 때문에 작은 이슈가 이거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에 무슨 문제가 일으켜 하는데 그 미래가 생각보다 길다고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을 네. 미친다고 생각하면 앞에서의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주식, 이 채권형 주식 투자법은 주식을 10년짜리 채권으로 가정하고 네. 계산을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근처럼 네. 이게 그러니까 10년이니까 1% 변동하면 한 10%의 가격이 변동되거든요. 네네.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최근처럼 한 30% 주가가 올랐다. 네. 이 말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3% 정도. 네. 예, 왜냐하면 저는 10년 보니까? 10년으로 가정을 하니까 3% 정도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 거예요. 그래서 모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한 20% 정도 기대 수익률이 계산된다면 네네. 지금은 아마 한 17%로 내려갔을 거예요. 네네네. 예. 그렇게 이렇게 채권의 개념을 또 주식에서 활용해서 네. 그렇게 또 계산도 해낼 수 있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예. 아까 그 중간에 기분은 나쁘지만 주식하고 다른 게 도산만 안 하면 그렇죠. 원금은 다 줍니다. 끝까지 버티면 네. 이자를 조금 받게 될 뿐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받아요. 500원, 500원. 그러니까 이게 채권하고 주식하고의 어떤 메커니즘이 크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견뎌서 끝까지 버티면은 이자 다 받으니까 생각보다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기분 나쁜 것만 버티면 된다. 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하고 지금 채권 시장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드리면 지금은 조금 비싸요. 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2022년 말 네. 한참 22년 10월 달 패닉 났었죠. 뭐 LG 전자 채권이 뭐 6%? 네. 뭐 이렇게 가고 뭐 한전 채권도 뭐 그렇게 가고 뭐 이럴 때 나 5% 갔었습니다. 예. 한전체가 잠시. 그때 제안이 와서 제가 지금은 채권 투자할 만해요라고 채권
책을 이제 쓴다고 계약을 했고요. 근데 그동안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3.5% 수준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인하를 좀 많이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거의 뭐 기정사실을 하는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의 입장과 시중의 은행의 입장이 좀 아니 시중 채권 투자자들의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너무 기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이거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거다. 네. 그렇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은 네. 뭐 국채고 10년짜리 금리고 5년짜리 금리고 다 기준금리하고 비슷해. 네. 원래 만기가 길면 금리가 높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왜냐하면 더 위험하니까. 그렇죠. 더 위험할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그 말은 좀 만기가 길면 뭐 한 5%, 뭐 이런 식으로 6%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이론적이고 일반적인데 네. 지금은 다들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는 그런 것들의 금리 수준이 3.5% 수준으로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죠? 네. 이거는 금리를 예상대로 내린다 하더라도 더 내려갈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채권 금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채권을 투자한다면 저는 장기물은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네. 뭐 중기물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냥 한 3년 이내 채권 중에서 네. 국채보다도 좀 그 이자 수익률이 높은 그런 회사채 쪽, 우량 회사채 쪽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네네. 은행 예금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잘 셀렉트할 것 같지만은 네. 장기물 쪽은 좀 위험한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사상 최고치 전 나라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은 통화량이 너무 증가해서 이 통화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통화량이 많았으니 인플레이션이 나고 이 사실은 자산시장에서 제일 빨리 인플레이션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따져 보니까 그런 과거의 금리가 아니라 중립금리라고 표현되는 그 금리 수준이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 과거보다. 그렇죠. 그게 네. 지금 과거보다라고 했는데 그 네. 과거는 그 역사상 없었던 때였어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그때가 좀 비정상이었죠. 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험을 한 거였어요. 네. 이 정도 초저금리로 갔을 때는 어떤 도움이 될까? 정말 경제에 도움이 될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온갖 실험을 네. 해본 거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데는 효용이 있다. 네네. 하지만 경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저금리 그리고 초저금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거고 저는 그거를 연준이도 깨달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 0%대, 1% 이때 뭐 이런 금리 수준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는 아주 힘들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의 수준, 미국은 좀 그 기준 평균적인 수준보다 좀 지금 높은 상황에 있는 건 맞다고 보고 있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내릴 수 있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네. 우리 그 채권 투자에서 수익은 크게 두 가지죠. 가지. 네. 네. 첫째는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예. 둘째는 네. 그 자본 차익. 자본 차익은 어떨 때 난다? 네. 금리가 떨어질 때. 내가 산 금리 네. 수준보다 네. 시장 금리가 떨어졌을 때 네. 그 자본 수익이 나요. 그 주식이 배당 수익과 가격 변동 수익, 자본 손익을 합산해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채권도 이자랑 그 자본 손익이 합산돼서 수익이 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수익이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은 열려 있죠. 그 네, 수익들이 네. 계속 열려 있지만은 채권은 금리가 너무 낮으면 이자 수익이 크다 적다? 적죠. 예. 네. 금리가 너무 낮으면 뭐 만약에 3%다 그러면 3%밖에 이자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 손익이 날 그 룸이 적어진 거죠. 적어지는 거죠. 예. 이게 그냥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1%, 2% 같은 금리도 과거에 한 번 그랬지만은 그렇게 가기도 참 어려워요. 네. 그러면 3%짜리 금리가 2% 정말
최고 괜찮을 경우 한 1% 정도 수익을 낼 수 네. 있는 그 정도 여지. 그러니까 10년짜리를 사도 진짜 많이 먹어도 10% 자본 차익으로 10% 먹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네. 조심하고 남들이 그러니까 2002년 말 때처럼 네. 막 남들이 채권 때문에 죽겠어 뭐 이럴 때 네네네. 그럴 때는 채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장기채 네. 이런 것도 미국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네. 미국이 지금 10년물 4.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미국은 장기물은 좀 많이 고평가돼 있고요. 그렇지만은 평균적으로 봐서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그 고평가 수준이 적다. 네네. 아마 지금 수준보다 크게 내려가 그러니까 한 4% 정도는 터치할 가능성은 있지만은 네. 밑으로 있지만은 그렇게 큰 폭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거다. 예, 기준금리 자체가 많이 내려도 예. 한 3%대 정도까지만 내려갈 것 같으니.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금리는 뭐 미국이 한 장기금리가 네. 한 4% 정도다. 네, 4% 정도고. 많이 높게 보시네요. 네. 와, 이거 일반 채권 애들 하는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쌍심지를 키우고 무슨 소리냐 이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혹시 끝으로 뭐 이 책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네, 뭐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아마 다른 어떤 컨텐츠보다 채권에 대해서는 아마 네. 이 책이 네.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정말 채권을 알고 금리를 이해하면 모든 투자에 대한 눈이 트이니까 네.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뭐 사회를 위해서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제자들한테 다 거의 상당히 많은 인세를 다 넘겨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린다고 확신하신 모양이네요. 네, 근데 우리 아마 증시각도기 TV에 우리 10만 금융전사분들이 상당히 많이 팔아 드릴 것 같고 인세 안 받은 걸 후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갖고 계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 가격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우리 월간 서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왜 서준식 교수님 안 나와요? 서준식 교수님 그때 막 그 밸류업 하면서 주가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포지션이 궁금해요. 막 이러면서 많이 그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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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늦게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많이 도움과 참고가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과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